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반갑고요. 사실 지금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문제인데 사람들이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교육에 관심이 있고 가정에 관심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가 뭔가 이걸 많이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이 시대에 뭐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높아져야 되고 뭐 권력도 있어야 되고 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가정이 얼마나 평화로운 가정을 만드냐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2050년에 세계 G2가 된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세계 인류학자, 사회학자, 과학자 뭐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G2가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의 건강한 가정 또 건강한 그 사회 이것이 대한민국이 G2가 되는 그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이런 활동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훌륭한 가정,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데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기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는 여러분들 감사하고 준비해 주신 우리 회장님에게도 감사하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빌딩 관리인은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새누리당 여성분과위원회 부위원장 한영식입니다. 오늘 토론회의 배경과 목적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4대학 척결을 전국 출범과 함께 최우선의 가치로 내걸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 하나인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와 원인을 먼저 진단해보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폭력 대책 무엇이 효과적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위 수석 부의장님이신 김태원 부의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다문화 가정의 행복을 위해 늘 앞장서는 이자스민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 전 회장님이시고 현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 총무로 계시는 이승열 목사님이십니다. 경기도 음악협회 회장님이신 오형규 회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앙상블 클래시코 음악감독을 맡으시고요. 드림싱어즈 상임 지휘자이신 나윤규 성악가이십니다. 중앙위원 의장님 김태환 의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이사장이시고 행동하는 여성 상임 대표이시며 청소년 행복실현 시민연대 공동 대표이신 임정희 대표님입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미나를 주관하신 여성분과 황인경 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선을 승리로 이끈 여성 대통령을 우리가 만든 우리 주역의 여성분과 위원들이 대선이 끝난 후에 같이 이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대가 새 시대인 만큼 또 여성 대통령도 헌정사상 최초로 탄생시킨 만큼 여성이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여성이 과연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우리가 또 이 시대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여성이 할 수 있는 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그게 바로 가정 내의 일이고 사회의 상처와 어떤 그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성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왔고 또 그런 모르는 곳에서 여성의 그런 역할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 저희가 가정 내의 문제라든지 가정 내에서 어떤 게 문제인지 논의가 하고 또 여성의 리더십에 대해서 또 감성의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가정폭력이 곧 사회폭력의 기본적인 무슨 이렇게 다르게 얘기하면 폭력을 인정하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그 가정이 기본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내에서 자녀들이 자라고 사회에 또 어떤 일꾼을 만드는 우리 여성의 어머니의 리더십으로 볼 때 가정 내 폭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그
그걸 방관하지 않았나. 남성들한테 그런 그 남성이나 자녀들을 어떻게 보면 폭력에 그 굉장히 힘든 데서 구제해 줄 수 없고 보호해 줄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가 이 공약의 하나로 가정폭력 근절의 근원인 도대체 가정폭력 대책이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하자 이런 말들을 오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여성분과가 또 특히 우리 한영신 부위원장이 특별한 리더십으로 이 모든 자리를 준비를 했으니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셔서 새누리당의 여성분과가 이런 운동을 하고 싶어 하더라. 또 혹시 또 저희가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대한민국이 폭력을 근절하고 폭력을 줄이고 더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새누리당 여성분과가 활동하는데 주목해 주시고 더욱더 활약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참 취임하시고 4대학 척결 여기에 가정폭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학교폭력, 뭐 성폭력, 가정폭력, 또 뭐 식품 불량식품 이거 척결하자는 게 4대학 척결인데 그 가정폭력이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 서울경찰청이 4월 달에 112 신고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 사건 과거에는 일반 사건하고 다 같이 해가지고 통계를 잡았는데 가정폭력만 따로 한번 통계를 잡았답니다. 4월 달에 112 신고된 게 3,085건이래요. 서울만. 그러니까 하루에 103건씩 이제 가정폭력으로 해서 신고가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우리 이제 이 결혼 이주 여성들 여기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랍니다. 이게 우리가 외국인에 이미 한 150만 명 정도 된답니다. 150만 명이 계시는데 작년도 넣었고 2011년도 자료가 이 상담 건수가 9,617건입니다. 1년에. 2010년이 6,980건인데 2011년이 9,600건으로 계속 늘어가니까 모르긴 해도 이 작년 2012년은 10,000건이 뭐 훨씬 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게 저희가 상식적으로 뭐 가정폭력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말 큰 사회 문제다. 저 남자 몇 분 없습니다만 우리 집에서 꼼짝 못하고 그런 가정폭력 경험을 안 해봐서 못 해봐서 그렇습니다만 이게 정말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 이거 어떻게 하면 앞으로 고칠 거냐? 이 가정폭력 어떻게 무엇이 효과적이냐? 오늘 여러 패널님들 많이 훌륭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좀 좋은 방안, 좀 방법이 뭐 있는지 하면은 제가 또 행정안전위원장을 지금 겸임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위원장이 이름 바뀌었습니다. 안전행정위원장은 경찰, 소방 이것도 제 담당입니다. 특히 경찰 쪽이 이제 제가 우리 국회에서 보고 있으니까 또 우리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또 어떻게 우리가 이 건절시키고 줄이고 없애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어떤 또 뒷받침을 해야 될지 여기서 빨리빨리 해가지고 통과시켜가지고 좀 제도적으로도 고치고 또 개선시키고 또 경찰 사전 예방도 해야 되고 이거 좋은 방법이 진짜 뭔지 오늘 우리 포럼 세미나가 좀 열띤 좀 토론이라든가 이런 안을 많이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4대학 척결, 가정폭력 척결에 우리 여성중앙위가 좀 앞장서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오면서 해봤습니다. 우리 가정폭력 부분은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전에 가정폭력 방지와 또 피해자에 대한 보상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 가정폭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대책을 마련했었습니다만 사실 가정폭력이라는 게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회에 노출이 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그걸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어떠한 사회적인 문제로 뭐 경찰이라든가 그런데 좀 이게 제보가 되고 하는 그런 실정 하에서 그 숫자가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연간 10,000건 정도 되는데 그
그 노출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우리 사회에 이 가정폭력이 하루속히 근절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가정폭력 척결을 위한 그러한 방안을 지금 마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 우리 여성분과에서 또 이렇게 가정폭력 대책에 대한 또 세미나를 가져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오늘 제안해 주신 정책적인 대안은 저희 국회를 통해서 그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같이 힘을 보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여성가족위원이신 우리 이자스민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앞장서서 그 제도화하는 데도 또 큰 역할을 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서로 이게 가정폭력 대책을 위한 그런 소중한 의견 함께 나누시는 그런 유익한 시간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가위이기 때문에 제가 여성 가족 관련된 문제를 많이 이제 다루고 있는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오늘 나오는 이야기들을 전부 다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게 바꿀 부분도 바꾸고 보충해야 할 부분들은 다 보충하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가정폭력 전문가 그 특이 때문에 가정폭력 전문가를 굉장히 많이 뵙는 그런 많이 뵙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전문가들이 다 모셔서 여기 좋은 이야기를 많이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특위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나 특위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역시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리 소장님께서 이런 생각을 미리 하시고 우리 중앙위에서 정말 이런 일을 미리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들 앞에서 이제 서서 앞으로의 할 수 있는 일을 훨씬 더 쉽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많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여가위에서 정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모든 대책을 오늘이 나오는 모든 대책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제도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팸라이프 가족연구소 소장님이신 변하순 박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다음은 주제 토론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이민가족 지원연대 대표이시면서 이주여성 디딤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권오희 수녀님이십니다. 권오희 수녀님이십니다. 신흥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이시면서 신곡 실버문화센터 노인복지 반장님이신 배승용 반장님이십니다. 다음은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고영숙 사무관님이십니다. 네. 인천 남구 다문화 지원센터 조세은 팀장님이십니다. 5분의 각계 전문가를 모시게 되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5년 동안 가정폭력, 가족정책, 성폭력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계속 만들어 왔고요. 작년부터는 개인 연구소를 차려서 팸라이프 가족연구소를 차렸습니다. 팸이라는 의미는 당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이제 뜻한다고 해서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진솔하게 들어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특히 이 새누리당에서 가정폭력의 부분을 4대 사회학 중에 하나로 보고 또 여성분과위원회에서 가정폭력의 대책 무엇이 효과적인가를 아는 세미나를 열기 시작해서 저는 속으로 정말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15년 전에 이미 가정폭력이라는 문제를 의제화하고 정책화했지만 이것이 그 비주류의 문제로 되고 소외되고 우리 사회에서 계속 묻혀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선거에서부터 이 4대 사회학으로 뿌리 뽑고자 하는 그 의지를 보았을 때 속으로 굉장히 기뻤고
또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것들은 비록 정책과 법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 폭력의 강도는 더욱더 심해졌고 그 또 폭력의 그런 여파가 학원 폭력까지 갔을 때 이제는 이게 여성들의 문제만이 아니고 남성들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서울 가정법원에 제가 가사조정위원입니다. 요새 가정법원의 그 이혼의 이 원인으로 보면은 황혼이혼이 굉장히 많아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고가 대개 누군지 아세요? 여자들이에요. 이혼을 원하는데 그 이혼의 원인이 대부분 이 가정폭력으로 15년, 20년 같이 살다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고 오는 겁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보았어요. 하나는 20년 동안 참고 아이들을 위해서 견디고 살았던 그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너무 측은하고 가슴이 저려와요. 이제라도 법과 사회적인 그런 여건이 되니까 그분이 행복을 찾을 수 있겠구나 하는 걸 보면은 참 15년 전에 제가 연구한 것들이 조금씩 그 사회의 약자를 위해서 빛을 보고 있다는 느낌 하나와 두 번째는 거기에 오는 남성들은 대부분이 이제 피고인데 정말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자기의 그 필드,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필드가 없었잖아요. 술 드시고 또 술 먹고 와서 마음대로 하고 또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야단도 치고 때리기도 하다가 갑자기 25년 돼서 이 내 손 안에서 있었을 법한 부인이 이혼을 하겠다니까 남자의 입장으로는 청천벽력이에요. 해서 열이면 열 다 하는 얘기가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게 이제 남자의 말이죠. 밥도 누가 해주니까 부인이 해주고 마음대로 장난감처럼 할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떠나는데 이혼하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원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준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가정폭력이 피해자의 문제가 아니라 연령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해자는 피해자화 된다는 거죠. 여성들은 더 이상 참을 게 없고 아이들도 다 출가를 보냈기 때문에 또 친구들도 많고 이렇게 또 사회활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권력이 쫙 하고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죠. 해서 가정폭력이 단순하게 이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생애 주기에 따라서 이게 점점점 바뀐다는 거죠. 또 하나는 자녀들에게 폭력이 나와요. 이 지금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의 문제는 자기의 표현과 자기를 꾹꾹꾹꾹 억눌려 놨다가 여자들은 그래도 3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그 훈련이 돼서 큰 문제가 없는데 어머니들은 문제가 있죠. 문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폭발하지는 않는데 젊은 우리 자녀들은 그게 억눌려 살다가 학교 가서 아니면은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몰려다니면서 표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학원 폭력을 낳게 되는 거고 또 노인복지관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자녀들이 자라서 노부모를 다시 또 폭력을 해요. 해서 이게 폭력이 악순환이 되는데 그 악순환의 고리가 제일 먼저 힘 있는 사람이 가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힘이 좀 약한 부인이 피해자. 근데 그 부인이 억눌려 있다가 자녀들에게 또 다시 가해를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럼 자녀들이 또 피해자가 되었다가 그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가해자가 되다.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다시 가는 이 폭력의 악순환이 있는데 점점 이제 희망은 15년 전에
이제는 제도도 만들어졌고 뭐 하니까 좀 줄어들겠지 했는데 웬걸 점점 더하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하나는 그 시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내 자신에 있는 분노와 감정의 조절을 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당의 중앙위원회 여성분과위원회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사회 문제로서 순화시킬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그 부부 폭력률이 한 해 동안에 보면은 57.1%라고 해서 두 쌍꼴에 한 쌍꼴은 말로라도 폭력이라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의 말다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댁에 가셔서 배우자하고 말다툼 하시죠?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컷 때리고 꼬챙이로 때리고 눈퉁이가 밤퉁이가 되는 그것만이 폭력이 아니고, 언어적으로 하루 종일 뭐 했어? 네가 한 일이 뭐야? 너가 뭐가 잘났어? 그런 것도 무시하는 폭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부부 중에 그 폭력률이 두 쌍꼴에 한 쌍꼴이었는데, 신체적 폭력, 정서적, 경제적, 성적 학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폭력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경한 폭력 뭐냐 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말로 하는 그 폭력들이 12.9%로 나왔습니다. 근데 중한 폭력이라는 거는 이 혁대로 때리고 꼬챙이로 쑤시고 눈에 멍이 들게 하는 것들은 0.7%까지 나왔고, 사정없이 마구 때리는 게 2.0%예요. 그러니까 12.9% 경한 폭력에서 1.0%로 가는 매우 중한 폭력까지 가는 그 시간이, 이거는 동시대의 사람을 조사했지만 한 개인으로 봤을 때 경한 폭력에서 중한 폭력으로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10년, 15년을 걸리는 거죠. 그동안에 피해자는 판단력도 잃고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렇게 돼 가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저렇게 맞을수록 뭐 했어? 왜 도망 나오지도 못해? 왜 저렇게 판단력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폭력은 다른 사람과, 그런 모르는 사람과의 폭력이 아니라 서로 피부를 맞대고 사는 사람이라서 싸우다가 사랑하다, 싸우다가 사랑하다 이러다가 맞고 그러다가 판단력 없어지고 하는 세월이 15년이 걸려서 이 폭력의 특수성이 바로 여기에 있어서 이 대처 방안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정폭력의 제일 문제가 그 가해자가 내가 가해자라는 걸 인정을 하지 않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일반 범죄하고는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특수성이 있어서 그 특수성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특히 이런 부분에서 하고 스펙트럼이 다양해서 정신병자까지도 있어요. 이 다양한 스펙트럼 안에서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 하는 게 지금 가정폭력 정책 무엇이 효과적일까의 효과성을 볼 때에는 대상자의 스펙트럼을 맞춰야 한다는 거죠. 정책으로는 예방과 대책, 치료가 있는데 예방에서는 홍보와 교육이 최고입니다. 그 홍보와 교육을 어려서부터 학교에서의 그 공교육, 사회교육, 그리고 또 노인들에 대한 그 생애 주기별로 적절한 프로그램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게 뭐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게도 유용한 폭력 프로그램이라 하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개발해서 실시해야 할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예방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대처 방안에서 법하고 전달 체계 부분이 있는데,
이 피해자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가해자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어요. 학교 폭력은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결혼 이민자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하고 또 법무부가 하는데 폭력의 문제를 각 부처마다 이렇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안 나와서 박근혜 정부에서 폭력 근절을 위한 했다면 적어도 이런 폭력을 함께 볼 수 있고 함께 이거를 다루고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위원회의 총체적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경찰이 아이가 아픈 어떤 가족을 보고 경찰이 아 정말 위급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서 경찰차로 호위를 해서 한 40분 이상을 가야 되는 거리를 이 경찰이 호위를 해서 20분 안에 도착을 해서 아이가 거기서 빨리 위급한 상황을 모면했다라는 그것 때문에 인터넷에서 경찰이 정말 너무 역할을 잘해줘서 이런 아이에게 정말 위급한 아이가 빨리 의사를 만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경찰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아이고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그렇지만 사람들은 참 아름답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있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여성이 피해자 또 가해자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아침 인터넷에 잠깐 뒤지다가 왔습니다. 아들이 25세 된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엄마를 계속 폭력을 하니까 살해하려고 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안 했죠.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참석한 재판을 열었습니다. 거기에서 이분이 2년 선고를 받고 2년 반을 아마 집행유예를 받은 걸로 제가 아침에 읽었는데요. 모든 것이 이제 참작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고 그렇지만 이 아들은 아버지가 엄마에게 하는 그 폭력에 25세라는 이 나이에까지 엄마가 폭력을 당하는 걸 봐야 된다라는 이거. 정말 이 폭력은 영원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그 자녀는 피해자였을 거고 이제 가해자로 돌아섰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원희목 의원님하고 함께 또 이런 토론회를 했었어요. 그때 교과부에서도 왔습니다. 학교 밖 아이들이 너무 많다. 원인은 뭐냐? 이런 부적응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습의 문제와 정체성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보도에 따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 아이들이 많다. 어디가 있어요? 엄마 나라에 많이 가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아마 방영도 했어요. 엄마 나라에 가 있는 아이들. 거기서 또 어떤 모습입니까? 국제고아로서 자라났죠. 왜요? 거기 계시는 외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 아이의 체류 문제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럼 거기서 또 다른 불법 체류자로서 아이들이 양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엄마 나라에 보내졌어요. 근데 뭐가 날아왔어요? 입학 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아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과부에서는 아이가 학교 안 다녀. 이런 걸로 보도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 아이는 엄마 나라에 가 있어.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케이스였냐? 아버지가 루게릭병이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엄마가 공장에서 의사 가운 세탁해주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법 체류자들 단속하는 법무부 사람들이 닥쳐서 이 엄마까지 다 단속이 돼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다 잡혀간 거예요.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해서 엄마가 나오기는 했지만 이 엄마는 더 이상 내가 정말 한국에서 무서워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출국을 해서 지금 현재 태국에 살고 계십니다. 이런 현상이에요. 현장이.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엄마들의 이런
폭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받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또 정말 심각합니다. 어떤 아이는 제가 여기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일을 하던 그 자립센터에서 폭력피해 이주 여성은 아이는요, 칼을 보면 엄마가 요리할 칼을 들면 엄마 치워주세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아빠가 칼 들고 엄마에게 폭력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폭력 그 장면이 반복이 되고 침투적으로 회상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 심리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악몽을 계속 꾸는 아이들, 그러면서 아이들이 폭력 아니면 공격성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학습장애나 충동적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아이들에게 그 한부모 해체 가정이 그 전에 폭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좀 이 시점에서라도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한 종합센터가 하나 마련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 주간보호센터로서의 그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한 분을, 부모를 케어하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버금갈 정도로, 아니 더 지역마다 심하게는 요양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센터나, 그래서 너도 나도 부모님처럼 모시겠다고 현수막을 그렇게, 그리고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가면 요새는 신문 파는 그 판촉행위보다 요양선이나 방문요양 모시고 가려고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 보이면 우유 판매하듯이 어디가 불편하지 모든 걸 다 도와주겠다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아까 우리 박사님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가정에서 이제 학대라는 것이 인정하기 되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학대라는 문제가 생기고 학대의 장소 중에 85%의 가까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학대 중에 가장 두 번째 이제 그 정서적 학대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적 학대 아마 뭐 다들 인지하시겠지만 물리적인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부모님 또는 노인분들을 괴롭히거나 정신적으로 그걸로 인해 손상, 고통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신체적 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꼬집거나 아니면은 감금하거나 거주지 추리 통제를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아까 우리 수녀님 말씀처럼 자식이 흉기로 위협하거나 심지어 부모님을 존속살인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을 대표적인 행위로 신체적 학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학대의 원인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두 가지는 학대를 할 수밖에 없는 학대 행위자 원인 중에 아까 변 박사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저나 뭐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의사소통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게 되게 많이 약합니다. 특별히 남자라서 화를 내는 거에 아주 익숙하지만 그걸 해결할 방법을 잘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까 우리 박사님은 여성들은 그게 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이 남자들은 이게 훈련이 잘 안 되어 있죠. 그래서 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 요인은 뭐냐면 성격적으로 분노를 쉽게 하거나 자기 고집이 있거나 아니면 자신감 결여 또는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내적 요인으로 그래서 학대 행위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절하거나 통제하는데 되게 어려움을 많이. 자, 선생님들 자녀들 보시면 요새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있었던 일이죠. 젊은 친구가 60대 된 할아버지한테 60대 된 할아버지가 야, 너 왜 경로석에 자리에 앉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반응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경로석에 앉아 있는 건 잘못됐다고 속으로는 생각하지만 요새 자녀들은 어떻게 키웠냐면 존중함이 너무 지나쳐서 왜 그런데 반말을 쓰냐라고 이게 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절하거나 통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부양부담이 너무 심하죠. 여기 여성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시니까 며느리가 한 25%가 부양부담을 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경제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저희 가족들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할머니가 치매가 걸리시니까 서로 간에 동서 간에 연락이
잘 안 되게 돼요. 왜냐하면 서로 누군가한테 떠밀리는 거에 부담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 학대 행위자 개인의 외적인 이유, 뭐 이혼을 하거나 재혼하거나 부부 갈등이나 이런 자기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그게 학대 행위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가족 환경 요인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뭐 되게 많이 있고요. 예,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이 부모나 노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학대의 특성은요,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년 이상 5년 미만이 가장 많은데 한 38% 정도. 그러니까 한 번 폭력이 이루어지면 계속 이어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고요. 복합성이에요. 이거는 어떤 왜 폭력을 이뤘느냐 하나로 답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복성, 아까 지속성과 비슷한데 월 1회가 가장 많습니다. 29.6%고 가장 심각한 건 매일 그 노인이 신체적 학대 받는 비율도 15% 가까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회의 특징이지만 그걸 알리기 싫어하는 특징, 은폐성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또는 오늘 이 세미나에서 좀 얻고 가야 될 것이 과연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나 사회의 그런 것들이 해소되겠느냐. 해소는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저는 현장에서 많이 느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그 여성가족부가요, 지금 가정폭력의 주 부처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관계부처가 합동해서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 방지 대책을 지금 종합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달 안에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이라는 것이 계획만 주어져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접근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정부는 따로 계획만 잡고 있고 우리는 현실은 너무나 왜 떨어져 있을 때는 정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여성국가위원회 환경 그 위원장님께서 이 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국민들에게 홍보되고 인식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제 여론은요,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다. 그러나 가해자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지 전체적으로 문제의 이 강도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의 처벌 수준을 높여달라는 게 국민들의 요구사항인 거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도 있고 보호시설도 있고 그리고 여성긴급전화 1366도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이 모든 제도들이 그 많은 피해 여성들을 흡수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 피해를 당한 분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게 치료하는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오갈 데 없는 피해자들이 어떻게든 좀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주택공사측과 협조해서 다양한 그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외국 이주 여성이건 우리 국내 여성이건 법률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요즘 들어서 법원에서 개입을 해줘야지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적인 테두리에 묶이지 않고 내가 피해자인 당사자가 보호명령 제도를 발동할 수 있는 것을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 정부의 정책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관이 작년에 5월부터 시행하는 경찰관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 가해자가 내 집안일이다 들어오지 마라 하고 문을 따주지 않았을 때 접근을 도저히 못했을 때 피해자는 속에서 또 더 골마가죠.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관이 지금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떻든 신고만 들어가면 피해자가 속으로 굶지 않고 신고만 하면 주변의 경찰이 항시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거를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이 우리 주민들이 경찰을 무서워합니다. 뭐야 이게 내한테 과연 도움이냐 하고 숨습니다. 그러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게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 주변의 전문 상담원들이 같이 붙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담원들은 피해자를 접촉합니다. 그리고 경찰관은 가해자를 제압을 하죠. 그래서
단시간 안에 빨리 사태를 수습하고 격리시켜서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경찰관들이 혹여라도 피해자가 당신이 맞을 짓 했지 이런 접근할까봐 양성평등 인권의식 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 여성가족부가 예산을 지원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느끼시겠지만 지금 이제 우리의 경찰은 정말 민중의 지팡이라고 합니까? 말하자면 국민 옆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여 주변에서 어려운 분들을 알고 계실 때 내가 직접 나서지는 못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신고를 해주시면 노출을 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좀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부는 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사태를 진정시키려고 하는 사후 기능보다는 앞으로 예방이 강화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대국민적으로 아니면 어떤 전달 기법, 방송이든 신문이든 인터넷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이 가정폭력이 정말 끔찍한 사회 악이라는 것을 인식을 시키고 이걸 발생하지 않게 하는 어떤 제도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할 거니까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일단 안심하시고 이 정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에 또 홍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더 많이 보게 되는 사례들이 실제로는 경제와 정서적인 폭력 부분입니다.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 다문화 가족 여성들 저 그냥 결혼 이민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결혼 이민자들과 남편들의 연령대는 16세, 평균 16세라고 하는데 저희가 체감하는 나이들은 보통 20세 이상입니다. 남편분들이 아내가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오면 이 여성들을 경제시장에 내보내놓고 이 여성들이 벌어오는 돈을 착취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폭력이다라고 규정하기에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냥 그건 인지상정처럼 그냥 넘어가 버리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여성들에게 경제권을 주지 않아요. 물론 그 부분도 다문화 가족이니까 결혼 이민자니까 몰라서 그럴 수 있지라고 하지만 벌써 다문화 가족분들이 한국에 정착하신 지 8년 이상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분들에게 경제적으로 수동적인 인간형을 부여하고 있는 건지 사실은 현장에서 상당히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가족 내부의 문제이고 우리나라 사회 통념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센터에서 접근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폭력입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체적인 폭력만큼 정서적인 폭력은 정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냥 선주민들도 여러분들께서도 남편으로부터 또는 다른 가족으로부터 정서적인 모멸감이 드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분노하시죠. 그리고 이게 폭력이다라고 인지하시는데 다문화 가족 여성분들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다 알아듣습니다. 특히나 이 경제적으로 서로 또는 불평등한 결혼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더 많은 언어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 많은 다수로부터 언어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너 돈 벌려고 우리나라 왔지? 아니면 언제 나갈 거야? 사실은 여러 가지 패턴으로 저는 좀 네 가지 패턴으로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모국에 대한 모욕입니다. 모국에 대한 모욕이요. 가난한 나라다. 그 나라에 이런 거 없지? 이런 거 처음 봤지? 이런 거 그냥 일상이에요. 그냥 이분들이 이제 이런 거 그냥 귀에 딱지가 앉아서 모욕이라고 느끼지도 않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에 대한 모욕입니다. 네, 너네 엄마 자꾸 돈 달라고 하는데 너네 엄마 돈도 골랐어. 사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그냥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그 여성에 대한 그 사적인 부분들. 너 남자 있지 않냐? 너 바람날 거지? 언제 도망갈 거야? 이런 부분들. 제가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부각시키는데 주제가 가정폭력이라 그럴 수 없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 다양한 상황에서의 그냥 일시적인 그냥 이 여성의 인간적인 그런 권위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될 그런 인권적인 부분들조차도 하다못해 아이 양육에 대한 권한조차도 이양하지 않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한데 이 여성들이 상담을 오면 신체적인 폭력은 오히려 저희들이 개입하기가 편리해요. 근데 정서적이고 경제적인 폭력은
대입하기가 아주 모호하고 하다못해 이런 걸로 지속적으로 몇 년 이상 노출이 됐을 때는 이 여성들이 노이로제 걸려서 오히려 아까 박사님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자존감도 더 낮아지고 정말 자기는 무능한 무기력한 인간이 돼버렸거든요. 그때도 저희가 법적인 이혼을 정말 이분에게는 분리가 필요한다 생각하더라도 이혼에서 절대 유리한 방향에 있을 수 없고 더불어서 이분들이 설사 저는 이혼을 종용하고 싶진 않아요.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거주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 여성들이 다시 재혼을 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배우자를 만나게 될 수 있고 그 자녀들도 성장을 하면서 가해자나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 계속 학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 현장에서 이제 원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은 그 개인에 대한 서비스로는 치료 상담 시스템이 좀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전국에 214개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곳곳에 여성가족부의 지원으로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상담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상담 선생님들 플러스 치료 전문가가 사실은 뭐 채용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연계돼서 치료 전문가가 사실 상시적으로 한 게 있어서 장기적으로 가족폭력 당했다고 해서 6개월 정도 접근한다고 일주일에 한 번씩 6개월 접근한다고 이 사람 치료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그럴까요? 10년 동안, 8년 동안, 5년 동안 아빠로부터 계속 폭력을 당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치료 시스템 예산 확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회 지지 자원의 확충인데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이분들이 이혼 후던 별거던 잠시 서로 이혼을 하기 전에 뭐 치료를 하더라도 기금을 좀 마련해서 이분들이 잠시라도 좀 자기를 챙길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일시쉼터들에 있는 거 알지만 자식을 데리고 가기에 또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하기에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경제적인, 정서적인 폭력에 대한 명료화가 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주 두드리면 언젠가는 열리고 언젠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당장 짠하고 내일 뿅하고 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까지 경험에 사실 그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거를 감사드리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가정폭력 방지법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관련된 제도도 갖춰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폭이 지금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원인이 어디 있고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운동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어두움이 해소되었는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인격적 존중이 결여된다는 부분에서 또 수녀님께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언어로 인해서 언어를 통해서 그 지적 성장 과정이 있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 이 인간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사랑과 배려를 통한다면은 이 정책과 제도를 보완해서 더 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것들을 누가 할 거냐? 시민 또 이렇게 우리들 개개인이 각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와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잘하자 해서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움직임들이 저는 아주 매우 중요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가정폭력이 모든 폭력의 근원이라고 본다면 박근혜 정부가 4대학 척결의 정책으로 내놓았을 때 중장기 계획이 무엇이고 또 어떤 식으로 실행해 나가야 할 거라고 보시는지 또 여가부, 국무조정실, 또 새누리당 그런 부분에서 중장기 계획을 이제 세우고 계시다. 사실은 이렇게 좀 이르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체계적으로 갖추시는 거하고 그 안에서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그런 문제를 접근하고 계시다 해서 그 부분이 가는 방향이 맞지 않는가. 지금도 원점으로 돌아가고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됐다가 아니라 항상 사람이 살아가는 건 근본 문제를 짚고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체계적인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